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거대한 하얀 형체가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다에서 발견되는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인 벨루가 고래는 최대 100만 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희귀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왜 아직도 사냥당하는 걸까요?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존해야 할 고대의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면에서 특별한 고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생동물 착취 역사상 이 문제는 가장 논쟁적인 논쟁 중 하나이며 문화, 생존, 그리고 도덕 사이의 경계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 어부의 파이 한 조각, 극히 희귀하고 100만 달러나 하는 흰고래, 잔혹함인가 아니면 전통인가? 오랫동안 바다의 수수께끼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온 흰고래, 벨루가 또는 훨씬 더 희귀한 알비노 동물로도 알려진 이 고래는 눈처럼 새하얀 몸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무게가 최대 1.5톤에 달하고 길이는 4.5, 6m에 달하는 이 생물의 독특한 구형머리는 수백 가지의 소리 신호를 내어 마치 바다에 살아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벨루가는 생의 대부분을 북극해와 아북극해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60년 이상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는 작은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때로는 갑각류를 잡아먹는데 이는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흰고래는 흔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살, 지방, 그리고 기름이 오랜 세월 수많은 북극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흰고래는 토착민들의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의식, 그리고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환경에 극히 드문 알비노 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개체의 가치를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흰 고래의 이미지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 생존의 원천인 동시에 자연이 선사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포경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얼음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흰 고래들이 짝짓기를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누이트족이 신성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고래 사냥입니다. 마을 전체가 출항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살과 배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바닷소리를 듣고 고래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모두 중요한 기술입니다. 흰 고래는 그들에게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물의 정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경건함과 겸손함입니다. 이누이트족은 사냥을 시작할 때마다 고대의 찬송가, 바람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조상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작사를 사용하고 때로는 얼음 위를 손으로 저어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얼어붙은 바닷물을 항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의 맥켄지 강이나 알래스카의 포인트 호프가 해빙되기 시작했을 때 바다는 거대한 흰 고래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누이트족은 신성한 동물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 강어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누이트 사냥꾼들은 무리가 발견된 지점으로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접근하여 바람, 파도, 잔물결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작살은 고래의 머리나 아가미를 정확히 찔러 고래를 최대한 빨리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래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사냥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벼운 공격일지라도 부상당한 고래는 언제든 깊이 잠수하고 밧줄을 잡아당기고 배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작살잡이, 밧줄 잡는 사람, 카약 조종자, 그리고 망보는 사람들이 마치 물 위에서 고대 의식을 치르듯 모두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잡이가 항상 집단으로 이루어졌던 이유입니다. 흰 고래가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고래의 손질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해안선 바로 위에 겹겹이 쌓인 두꺼운 지방층과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자르기 위해 선원들은 칼과 큰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지방을 녹여 기름을 만든 후 나무통에 담아 도시 전체를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뼈와 가죽은 도구, 무기,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고 고기와 내장은 필수적인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래 몸의 모든 구성 요소는 가치 있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 덕분에 도축 과정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산업용 절단기, 호이스트 시스템, 저온 가공 라인과 같은 장비는 모든 구성 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하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희귀 표본들이 있습니다. 생육 및 건조육, 바이오 연료와 화장품으로 가공된 지방, 수공예품과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가죽과 뼈 등이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고립된 해양 생물이었지만 결국 대규모 집단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대한 자원으로 변모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고래잡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이가 1986년 상업포경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연구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은 고래를 생명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깁니다. 고래잡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래잡이를 문화와 생존의 문제로 지적하는 반면 고래잡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래잡이가 잔혹하며 희귀종의 멸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통과 보존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갈등으로 인해 포경항구에서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귀한 흰고래의 운명이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생 흰고래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일부 개체군은 멸종 위기에 처한 개체가 수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극해 보호구역 설정, 수렵 및 해상 운송 제한, 연구 목적의 고래 꼬리표 부착,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 제고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보존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래 관광을 포함한 생태 관광입니다. 이 생태 관광은 전설적인 고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어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흰 고래의 운명은 작살 사용 여부가 아니라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흰 고래는 자연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벨루가 고래, 아니 더 희귀한 알비노 고래를 21세기에도 사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문화적, 경제적 논쟁이 아니라 인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도덕적 시험대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고래가 생존, 정체성, 그리고 영성을 의미해온 북극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을 깊이 존중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잔혹함으로 단정짓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수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회복력을 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벨루가 개체수가 매우 취약하고 많은 무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날 사냥되는 모든 개체가 생물량 손실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체 불가능한 생물 다양성과 문화유산 손실을 의미한다는 생태학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 상업적 또는 대규모 포경이 지속되는 것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생계형 포경과는 달리 이러한 활동은 주로 시장 수요에 의해 주도되면서 문화적 수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생존보다는 희소성의 상품화에 더 치중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러한 역학이 거의 항상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래 한 마리의 가치가 1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면 시장의 논리 자체가 밀렵, 남획, 밀거래 압력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멸종된 종에서 얻은 교훈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단순히 상품으로만 취급한다면 결국 가치의 원천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타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문화적 의례에 얽매인 엄격하게 규제되는 소규모 사냥이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세상에서는 보존과 대안적 생계 수단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고래 관찰 관광은 그러한 길 중 하나입니다. 고래를 소비 가능한 차원에서 살아 숨쉬는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전환하고 중요하게도 공동체가 고래 개체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이야기, 안내, 교육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래 기름과 고래 기름을 대체할 합성 물질에 대한 기술 투자는 고래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벨루가와 같은 생물과 우리의 관계를 착취가 아닌 존중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통의 진정한 척도는 변함없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적응하는지 여부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작사를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유산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의 상징으로 봅니다.
오늘날 이 독창성은 고래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래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차가운 바다를 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잔혹함인가? 전통인가? 당신의 입장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용한 모험을 계속 발견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농업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경지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날카로운 엄니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로운 채집 습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전통적인 덫은 이 강인한 동물들을 상대로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인 사냥은 수많은 사회에서 주요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부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팀은 특수 장비, 사냥개, 그리고 동물을 효율적으로 추적하도록 설계된 차량을 활용합니다. 사냥꾼들이 배치된 후 그들은 광활한 들판과 숲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본능과 최첨단 기술에 의존하여 지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상호작용은 충동적이고 강력한 성격을 지닙니다. 엄폐물에서 뛰쳐나온 멧돼지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총을 발사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추적을 중단하고 장시간 동안 견뎌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에는 사냥꾼이 은폐된 표적의 방향을 안내하는 정교한 GPS 장비 사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사냥꾼은 움직임의 흔적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적은 종종 개활지에서 사탕수수밭, 숲이나 숲의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사냥개는 멧돼지가 개활지로 이동하도록 돕고 사냥꾼은 이 지역에 개입하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차단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해 작물의 수가 줄어들어 지역 농부들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많은 경우 이 활동은 몇 달 동안 지속됩니다. 팀원들은 괴물의 소굴이라고 불리는 지역, 즉 야생 멧돼지 개체군이 서식하는 울창한 숲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치밀한 전략 계획이 수립되고 사냥꾼들은 서로 협력하는 그룹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멧돼지의 접근을 개들이 감지할 때 발생하는 충돌은 빠르게 격화되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확한 조준이 필수적입니다. 저격팀 대원들은 은밀한 유리한 위치에서 덤불 사이를 움직이는 돼지떼를 감시합니다. 사격이 정밀하게 조준될 경우 무리 중 몸집이 큰 개체들이 먼저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머지 개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응이 잠시 멈추면 돼지들이 엄폐물로 후퇴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협은 결국 감소합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농작물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단 하룻밤의 멧돼지 활동만으로도 생산적인 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추적 기술과 현대 장비를 모두 활용하는 조직적인 사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전은 단순히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강력한 동물 개체군의 무제한적인 확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덤불 속 희미한 길이 발견되자 멧돼지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울창한 관목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속사포가 발사되었고 멧돼지는 도망칠 틈도 없이 그대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멧돼지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여러 곳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른 멧돼지들이 멈췄음을 알리고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대는 동남유럽에서 발견된 깊은 덤불을 빠르게 헤쳐나갔습니다. 남겨진 희미한 흔적을 따라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체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느라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두 마리는 즉시 제지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는 거의 도망칠 뻔했습니다.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사냥꾼들에게 신호를 보내 적절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 멧돼지가 다시 나타났고 결정적인 총격으로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또 다른 먹잇감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나타나 장애물 뒤로 재빨리 뛰어들어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덤불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정확하게 발사된 한 발의 총격으로 멧돼지의 도주는 끝났습니다. 이 지역 농경지에 또 다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교활한 행동, 날카로운 엄니,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은 멧돼지에게 마땅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농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냥단은 농촌 공동체 보존이라는 사명에 대한 헌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눈 덮인 산맥 깊숙한 곳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냥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사면을 횡단하는 동안 팀원들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눈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자 멧돼지는 흰 배경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멧돼지가 두꺼운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총의 속사포 때문에 멧돼지는 밖으로 나왔을 때 탈출할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 덮인 풍경에도 불구하고 추적은 계속되었다. 추적자들은 희미한 발굽 자국 덕분에 숨겨진 움푹 들어간 곳에 숨어있던 또 다른 동물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동물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단단한 손과 단 한 발의 결정적인 총격으로 그 동물은 쓰러졌다. 개 짖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냥꾼들은 또 다른 전투에 휘말렸다. 눈 속에 갇힌 멧돼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명중한 한 발의 총격으로 탈출은 무산되었다. 사냥은 매우 열정적으로 계속되었고 완전히 얼어붙은 풍경 곳곳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시골 지역에서도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사냥대가 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두 마리의 멧돼지가 갑자기 그 지역을 돌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의 즉시 큰 멧돼지는 땅에 쓰러졌고 다른 멧돼지는 근처 들판으로 도망쳤습니다. 즉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 반대편 사냥꾼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리를 잡은 후 다른 저격수가 행동을 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계획대로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의 도주 시도는 연이은 총격으로 무산되었고 덕분에 적어도 당분간은 지역 전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야생 멧돼지는 오늘날 발견되는 가장 위험한 침입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들은 농지를 파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며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한 지역에 숙련된 사냥단을 동원하여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팀들은 지정된 사냥구역에 일찍 도착하여 각 팀원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물을 발견한 후에는 신속한 소통과 협력적인 행동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준이 정확한 단 한 발의 사격만으로도 멧돼지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져 계속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와 같은 신호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사냥꾼은 동물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은신처를 벗어날 때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제압은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멧돼지의 존재로 자주 황폐해지는 들판과 삼림에 잠시나마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동작전의 표적이 되는 곳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숲에서 매우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은신처에서 구출할 때 냄새 흔적을 추적하도록 훈련된 사냥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행동을 멈추면 멧돼지가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파괴적인 경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멧돼지 관리 작전이 토지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야생동물 관리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들판과 숲 너머에 위치한 수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전장이 되었습니다. 강이 농장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는 멧돼지들이 얕은 강둑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역을 습격하는 경우가 잦으며 이동 흔적으로 진흙탕을 남깁니다. 이는 멧돼지가 진흙탕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강둑을 따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멧돼지들이
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멧돼지의 실루엣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빠른 일제 사격으로 멧돼지를 가로막아 하류로의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동시에 항공감시는 사냥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부 및 동유럽의 특정 지역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야간에 들판을 수색합니다. 이 드론은 울창한 숲속에 숨어있는 멧돼지의 열 신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멧돼지의 좌표는 지상팀에 전달되고 지상팀은 놀라운 정확도로 접근합니다. 현대 기술과 기존 사냥 방식의 결합 덕분에 아무리 회피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도 적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하 구조물의 손상은 또 다른 숨겨진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드는 습성으로 악명 높은데 이는 관계 시스템을 파괴하고 제방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하룻밤 사이에 고랑이 패이고 관계용 배관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냥꾼들은 밭을 갈고 난 직후 갓 갈아엎은 밭을 정찰합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어디에서 공격할지 예측하고 멧돼지가 파괴적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매복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계절적 이동입니다. 가을이 되면 숲에서 도토리와 밤이 떨어지는데 이때 멧돼지들은 엄청난 수의 나무로 뒤덮인 언덕에서 내려와 더 빠르고 간편한 먹이를 찾아 들판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유입으로 작은 정착지들이 휩쓸리는 경우가 잦아 인근 지역 사회에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멧돼지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팀들은 광활한 영토를 가로질러 이동을 조율하여 멧돼지 떼를 가로막고 작물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작물을 보호합니다. 또한 야간 사냥은 주간 사냥과는 다른 강도를 지닙니다. 사냥꾼들은 적외선 스코프나 야간 투시경과 같은 사냥 장비를 사용하여 밖이 어두울 때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많은 경우 멧돼지의 존재는 멀리서 빛나는 눈, 덤불 속의 미묘한 바스락거림 또는 갑자기 짖는 개소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시간에 발사되는 모든 총소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방치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습지로 퍼져나가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토착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초원과 습지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공중 살처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작전은 이 문제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지역이 각자의 지형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와 적응의 싸움입니다. 교활하고 끈기 있으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동물을 이기기 위해 농부, 사냥꾼,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자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결합하여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냥은 단순히 특정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멧돼지의 생계와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자연의 무한한 힘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 관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멧돼지 문제는 인간의 욕구와 생태계 파괴 사이에 더 깊은 갈등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고 지역 사회는 사냥을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규모 사냥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 문제를 끝없는 악순환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번 살처분할 때마다 다음 멧돼지 급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원인보다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냥은 더욱 체계적인 전략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천적 개체수를 늘리고 울타리 설치와 토지 관리를 개선하며 생식 조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편적인 지역적 대응보다는 조율된 지역 정책을 통해 방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가 야생 멧돼지를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더 큰 생태적 불균형의 일부로 인식할 때 혁신적이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을 기꺼이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도전은 절제와 선견 지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수세기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지만 산업적 규모의 농업, 기후 변화, 그리고 포식자 서식지 감소로 인해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파괴의 파괴로만 대응한다면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공존 시스템을 설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들판을 보호하는 것이 내일의 생태계 붕괴를 감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